네, 2020년 7월 26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갖고 나온 주제는 예사롭지 않은 미중 대립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거를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어야 되는데 가벼이 보고 있고 또 현재의 통일 외교 전략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제로 YS의 외교 실패가 준 교훈, 이걸 선정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하고 꽤 오래 대립해왔잖아요. 근데 지난 7월 21일 다 보셨을 겁니다.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스파이 활동과 지식재산권 절도의 근거지로 지목하면서 72시간 내에, 즉 7월 24일 오후 4시까지 폐쇄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은 문서 소각에 들어갔죠. 자, 미중 관계는 1971년에 미국의 안보보좌관인 키신저가 파키스탄을 거쳐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 직전에 나고야에서 열렸던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미국 선수들하고 중국 선수들이 이제 같이 어울려 노는 계기가 있었고, 그걸 계기로 미국의 탁구 선수들이 중국을 방문해서 처음으로 탁구 시합을 하고 오는 핑퐁 외교가 있었죠. 그게 빌미가 되었고, 이런 키신저의 비밀 방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난 79년도에, 그 전에는 이제 닉슨의 미국 방문이 있었고요. 79년도에 미중이 복교를 하게 됩니다. 과거 청나라 시절에 또 중화민국 시절에 수교를 맺었던 거를 한국전쟁 얘기로 끊었다가 다시 수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교를 했을 때 중국이 워싱턴에 자기는 대사관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휴스턴에 총영사관을 처음 만들었는데 그 첫 번째 총영사관을 미국이 없애라 그런 겁니다. 참고로 지난해 2019년은 미중 수교 40주년이었습니다. 그 1년이 지난 지금 미국과 중국은 아주 심각한 대립에 들어갑니다. 이게 국제정치의 냉혹함입니다. 그 미국의 명령에 따라서 7월 24일 오후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은 직원을 철수시키고 영사관을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퇴거 시간인 오후 4시를 넘긴 시간에 미 국무부 관리들이 이 영사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영사관의 문이 3곳인데 열려고 하다가 문이 잠겨져 있으니까 4시 40분쯤 뒷문을 강제로 따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일이 직전인 중국 시간으로 7월 24일 오전 10시 중국 외교부는 사천성 성도, 중국 발음은 청두죠, 에 있는 미국 영사관도 72시간 내에, 즉 7월 27일 오전 10시까지 폐쇄하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확실히 미국이 휴스턴 영사관을 폐쇄할 것이 확인되니까 청두에 있는 미 영사관도 폐쇄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의 비이성적인 행위에 대한 정당하고 필요한 대응이다, 이런 사족을 달고요. 중국의 행동은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준칙, 외교 관례에도 부합한다, 이런 사족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양국이 현재 상황을 맞이하는 걸 바라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원치 않는다, 서로 이렇게 폐쇄하는 거를. 모든 책임은 중국에 있다, 그런 주장을 했고요. 우리는 미국이 즉시 잘못된 관련 조치를 철회하고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만들기 바란다라는 이런 바람을 얘기했습니다. 이 성도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은 1985년에 개소한 곳인데요. 중국의 사천성, 운남성, 귀주성, 그 다음에 중국에는 4개의 직할시가 있죠. 그다음에 중경 직할시, 그 다음에 티베트 사람들이 살고 있는 티베트 자치구, 중국말로는 서장 자치구죠. 그 다음에 위구르족들이 살고 있는 독립운동이 강한 신강 유오이 자치구, 신강 위구르 자치구를 관할하는 곳입니다. 티베트가 신강을 관할하니까 중국은 이것부터 폐쇄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중경에 있는 미 영사관은 2012년에 갑자기 유명해진 적이 있어요. 시진핑의 최대 그 당시의 라이벌이었던 사람이 뽀시라이죠. 중경시 공산당 서기였는데 그 사람이 실각을 합니다. 근데 실각을 하기 직전에 그의 부하였던 왕리준이가 뽀시라이가 다툽니다. 그래서 신변의 위협을 느껴갖고 청두에 있는 미 총영사관으로 피신을 하고 망명을 요청합니다. 그것 때문에 중국에서는 그를 망명시키지 말라, 돌려달라 하고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미국이 30시간 만에 그를 중국에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두가 유명했었는데 이거를 중국이 이번에 폐쇄하라고 그랬습니다.
중국은 처음에는 코로나19의 발생 발원지인 우한에도 미국 영사관이 있어서 그걸 폐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미 그 코로나가 창궐하고 난 다음에 우한에 있는 미 영사관 직원들을 철수시켰기 때문에 뭐 실효가 없죠. 그 다음 검토한 거는 홍콩에 있는 미국 영사관 폐쇄를 검토했던 모양인데, 이 홍콩에 있는 미국 영사관은 베이징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제외하면 미국 외교관 중에서는, 중국에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외교관이 많은 큰 곳입니다. 근데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시행한 후 홍콩이 지금 굉장히 탈출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홍콩이 싱가포르와 아시아의 금융 허브인데 그 지위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미국 영사관, 홍콩 영사관을 나가라 그러면 홍콩에 있는 금융기관들의 탈출은 심해지겠죠. 이게 중국의 득이 될 리가 없죠. 때문에 하지 못하고 청두 영사관을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때리기를 멈추지 않을 걸로 보여요. 더군다나 11월에 대선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뭐 계속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중국 공관을 추가로 폐쇄할 수 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는 언제나 가능하다고 했고요. CNN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이 다음 폐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그런 보도가 나온 이유는 원래 신부는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 군이죠. 중국군에 속한 과학자들인데 이 네 사람이 중국 군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미국 입국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 중국 군인인 게 드러나서 미국에서 그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그중 한 사람이, 네 사람인데 한 사람이 샌프란시스코 주재 중국 총영사관으로 도피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에서 고급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온 걸로 보이는데 그가 숨어 있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을 폐쇄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외교관 맞추방, 뭐 결국 추방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외교관 공관 맞폐선은요, 이걸 외교전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공작전입니다. 공작전, 공작 정보전입니다. 그 모든 나라, 미중을 포함한 모든 나라는 정보기관을 운영하는데, 정보기관은 공개된 스파이, 즉 내가 한국의 국정원이다 그러면 내가 국정원 직원인데 외교부 직원으로 위장해서 나갑니다 하고 상대방에 알려주고 나가는 요원을 화이트, 알려주진 않지만 외교관으로 가는데 뭐 슬쩍슬쩍 왔다 갔다 하는 존재라는 게 그레이, 회색, 그 다음에 블랙, 그럼 완전히 숨기는 거죠. 완전히 공작원인데 공작원 아닌 것처럼 들어가는 요원들을 블랙이라고 합니다. 그 외교관으로 위장하는 화이트는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활동을 합니다. 외교관 신분이니까 면책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레이는 면책특권은 없어요. 근데 뭐 적당히 보호받을 수 있는 뭐 무역상사 직원이나 특파원, 기자들 이런 걸로 인신해서 나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급해지면 마지막에 숨는 곳이 자국 외교 공간일 수 있죠. 그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에 피신한 걸로 보이는 중국 군 소속 과학자는 블랙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는 상대방 나라에서 보낸 화이트와 그레이, 블랙이 들어와 있고요. 그들의 행동을 체크하고 위협사항을 잡기 위해서 그 나라의 정보수사기관이 외사방첩을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경찰, 또 비밀 경찰인 정보기관, 또 군 정보기관에서 외사방첩기관을 두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들을 관찰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경찰청에 외사 파트가 있고요. 또 국정원에도 외사 파트가 있고, 우리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에도 지금 안보지원상가에 거기도 외사방첩기관이 있어서 이 한국에 들어온 다른 나라 정보기관 화이트, 그레이, 블랙을 막론하고 추적을 하고, 그레이, 블랙 중에는 뭐 여러 가지 외국인 사업가로 또 이렇게 또 한국계 외국인으로 위장해 들어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다 추적을 합니다. 근데 화이트는 그 외사방첩기관, 그 나라 외사방첩기관에 내가 누구요? 근데 내가 신분은 외교관으로 갑니다 하고 이렇게 통보하고 간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래서 그 나라 정보기관은 화이트를 불러서 적절히 정보를 주면서 또 그래야 자기네가 보낸 화이트도 정보를 받으니까 서로 협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서로 미행감시, 미감이라고 그러대요. 정보기관 사람들은 하면서 추적을 하고 하는 게 공작전입니다. 그런 외사방첩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일반인을 에이전트로 고용하는데 이걸 이제 블랙으로도 부르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해서 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외교의 일반적인 설명을 했고요. 또 하나 설명드릴 거는 중국이 지금 1대1로 강국이 되기 위해서 G2가 되기 위해서 1대1로를 하는데 1대1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 서출, 남하, 북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동쪽에는 미국과 일본, 대한민국이 있거든요. 중국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들이죠. 이쪽은 자기네가 진출하지 못하니까 이 세 나라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는 막자, 독립. 서쪽은 뭐 중앙아시아니까 약하니까. 근데 그 뒤에는 러시아가 있으니까 밀고 나가보자. 서출. 남쪽은 러시아 같은 나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밀고 내려가자. 남하. 북은 러시아인데 러시아하고 싸우면은 미국하고 싸우는데 러시아랑 싸우면 힘드니까 그쪽하고는 사이좋게 지내자는 북화합할 화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제국이 있는 남쪽은 아주 약할 뿐만 아니라 그쪽은 자원도 많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굉장히 남하에 가장 주력합니다. 그쪽에 이제 베트남과 중국 그 사이에 큰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 영유가 불분명한 섬들이 몇 개 많았거든요. 남사군도 북사군, 서사군도 이런 섬. 그런 섬을 점령한 다음에 자기네 섬이라고 하고 과거 대만이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남중국해 일대를 자기네 바다라고 구단선을 그은 적이 있어요. 그걸 부활시켜서 남중국해를 전부 다 중국의 내해로 만들려고 합니다. 현재 그러한 걸 하기 위해서 중국은 3개 함대를 갖고 있는데 북해, 동해, 남해 함대입니다. 북해 함대는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해군하고 박치기역에서 만든 부대입니다. 산동반도에 본부가 있죠. 그 다음에 상해 쪽에 영파라고 하는데 일본하고 부대치기 위해 만든 동해 함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짱짱이죠. 그쪽에 이제 남해 함대가 있는데 그건 대만을 상대하는 거죠. 그리고 일부 동남아를 상대하는 그 3개 함대를 두고 있는데 그리고 해남도에다가 하나의 우리처럼 기동 함대를 두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최초 항모인 야오닝함을 남해 함대에 배치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그 다음에 또 해남도에다가 기동 함대 두는 거는 남중국해를 자기네 내해로 삼기 위한 거죠. 근데 그러한 중국에 대해서 동남아 국가들은 해양력이 약해서 대응을 못하니까 미국이 원래 그 지역은 미 7함대 관할 구역인데 7함대는 북한하고 또 동중국해를 관할해야 되니까 3함대 세력, 그거는 하와이서부터 미국 본토 사이를 지키는 함대인데 그쪽에 있는 세력을 보내서 FONOP, FONOP,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의 약자입니다.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하면서 중국이 인공섬을 만든 데 그냥 12LE 영해를 통과하면서 이거 인정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미국이 이제 밀어붙이고 있고 일본은 다이아몬드 전략이라고 해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를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연결돼 가지고 중국에 맞서자라고 하면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만들어서 미국에 제시한 바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일본이 영유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는 중국의 섬이다라고 하면서 그쪽을 막 위협하는 퍼포먼스를 벌였죠. 동중국해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남중국해 위기에 이어서. 그러나 결국은 실패했죠. 그리고 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동쪽에서 오는 미국과 일본, 한국 세력을 막기 위해서 일본에서부터 필리핀, 대만으로 이어지는 그 선에 따라서 더 이상 그 선까지는 중국의 내해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도련을 설정했는데 사실은 도련은 힘을 못 쓰고 있죠. 구단선이 오히려 힘을 쓰고 있죠. 그래서 독립은 잘 안 되니까 중국은 미국 함대나 한국 함대, 일본 함대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 함대를 공격하는 대함 탄도미사일인 동풍 21을 개발해서 배치하고 그러고 있는 실정이죠. 그 중국이 이제 주변 국가들을 경제 외교적으로 흡수, 굴복시키기 위해서 해양 실크로드라는 그런 전략을 펼칩니다. 바다를 통해서 실크로드는 물론 지상이고 바다를 통한 해양 실크로드 주변 국가, 그 동남아 산하 국가들을 중국 영향권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하니까 미국과 일본은 공동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건 다 아시는 거고요. 그러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펼치는 미국은 신남방 정책을 하나 한국도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동남아 국가를 경제 외교적으로 포섭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그때까지는 미국이 아마 2010년부터인가 8년부터인가 이제 폰업을 하면서 중국과 해양 대립을 해왔는데 2018년부터는 한 단계 더 나가서 해양 대립에서 더 나가서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를 트럼프가 시작합니다. 네, 해양 대립을 하던 미국은 2018년부터 중국을 상대로 무역 제재에 들어갔죠. 그래서 굉장히 무역 대결을 했고 1차적으로 지금 타결을 봤었죠. 그 다음에 또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굉장한 압박을 가다가 지금 정보전쟁, 공작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쭉 보면서요. 국제정책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건 미소 냉전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세상을 보고 나를 봐야지 나를 보고 세상을 보면 안 됩니다. 자, 미소가요. 미중이 과거에는 사이 좋았는데 왜 틀어졌느냐 그러는데 미소도 원래 사이 좋았습니다. 2차 대전 때까지는 미국과 소련은 독일을 공격하는 같은 연합국이었어요. 근데 소련은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많은 무기 대여법이란 걸 만들어서 영국에도 지원했지만 소련에 굉장히 많은 무기를 대줬습니다. 그 덕택에 쿠르스크 전투에서부터 이기면서 소련이 독일군을 밀어내는 거죠. 동쪽으로 서쪽으로 밀어내는 거고 되는 거죠.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양측이 대립으로 갑니다. 그걸 꿰뚫어 봤던 게 46년도에 총리에서 물러났던 처칠이죠. 처칠이 미국을 방문해서 트루먼 대통령의 고향인 곳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철의 장막이 쳐져 있다. 소련의 그 위협을 공개해서 발표해서 세계적인 주목을 끌었죠. 네. 그래서 이제 냉전이 첨예해지면서 그 연장선에서 6.25 전쟁이 터지고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고 뭐 온갖 쿠바 사태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미국은 그러한 소련을 이기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산권 분열 정책입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72년도에 핑퐁 외교를 통해서 그 다음에 키신저가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닉슨이 방문해서 모택동을 만나면서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는 겁니다. 그리고 79년도에 미국과 중국은 복교를 하죠. 수교를 맺는데 그때 등소평이 실권자로서 흑모백노론 검은 고양이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떠냐 국가만 잘 살면 되지 하면서 개혁개방으로 간 게 지금까지 41년이 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중국은 공산 경제권에만 있다가 자본주의 경제권으로 들어오면서 세계의 공장이 됐죠. 이렇게 발전한 이유는 바로 미국이 땡겨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미국과 소련은 1950년 6.25 전쟁으로 한번 프락시워 대리전에서 붙어봤죠. 62년 쿠바에다가 소련전 미사일을 놓는 문제로 미소가 3차 대전 가기 직전까지 갔던 대결을 했고 또 65년도에는 통킹만 사건을 이유로 해서 미국이 베트남 전전 참전함으로 해갖고 미소 간에 또 어떤 대리전 비슷한 걸 해봅니다. 그렇게 계속 힘을 겨루고 오다가 70년대에 다시 중거리 미사일 경쟁에 들어갑니다. 그때 소련은 동독동 자기네 바르샤바 조약 국가에다가 SS-20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거기에 맞서서 서독 등에다가 퍼싱2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합니다. 그렇게 소련하고 악착같이 대립하고 있을 때 미국이 공산권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소련에 접근해갖고 소련하고 이렇게 중국에 접근하는 거죠. 가까워지면서 떼땅들을 만드는 거죠. 네. 공산국가 분열 전략이죠. 그러나 그 와중에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캄보디아가 공산화됩니다. 베트남은 공산주의로 통일돼 버리죠. 미군이 철수하면서 공산국가 확대되는 현상이 보였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친해지는 대신에 이렇게 손해를 보는 거죠. 그리고 79년도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합니다. 그때 미국은 아프간을 지원해 주죠. 지금은 미국이 아프간을 이제 침공하는 모습 비슷한데요. 거꾸로입니다. 그 80년에 친미 국가인 이란이 회교혁명이 일어나서 친미 정권이 몰락합니다.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미국은 중국이라는 거를 소련이 이끄는 공산권에서 떼어낸 대신에 많은 것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결에서 더 불리했던 건 소련입니다. 소련이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거든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안드로포프니 체르난코니 하는 사람들이 막 집권하다가 쉽게 무너졌다가 결국은 강력한 고르바초프가 등장하면서 이제 소련을 통제하면서 미국하고 이제 힘드니까 협상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85년도에 아이슬란드의 수도가 레이캬비크인데 거기에서 이제 표면적으로 문제가 됐던 건 유럽에 서로 배치했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니까 그걸 배치하는 문제를 서로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레이건이 딱 고르바초프 만나자마자 나 이 협상 못해. 뭐라고 조건을 나니까 나 그러면 못해. 잘 있어 가버립니다. 아주 판을 깨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의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되는 거죠. 그리고 2년 뒤에 좀 더 소련이 더 말랑말랑해진 다음에 워싱턴에서 미소 정상회담을 레이건하고 고르바초프가 맺으면서 INF 합의 조약이라는 걸 합니다. 그에 따라서 비행기에서 투하하는 핵폭탄, 그 다음에 ICBM으로 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제외한 중거리, 단거리에는 모든 핵탄두를 띄어낸다. 크루즈와 그러니까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막론하고 그래서 미국은 ICBM으로 핵무기 투하하는 W-86인가요? 투하탄 외에는 핵무기가 없습니다. 근데 중국은 그게 해당이 안 되니까 중거리 핵미사일이 제법 많아요.
한국을 쏠 수 있고 대만을 쏠 수 있고 일본을 쏠 수 있고 오키나와나 괌에 있는 미군 기지를 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위협이라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합의 때문에 미소 간의 합의 때문에 새로운 대단트가 열려서 세계가 평화가 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듬해 바로 서울올림픽이 열리는데 이때 양측 동서 양진영이 다 참여하면서 굉장히 성공을 합니다. 그때 동유럽 국가들이 서울에 와서 올림픽을 하는 걸 중계를 하니까 한국은 전쟁 치르면 못 사는 나라인 줄 알고 잘 살거든요. 자본주의가 좋구나 하면서 놀래가지고 우리 공산정권이 잘못됐다면서 반체제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게 폴란드의 레흐 바인사가 추진했던 자유노조가 대표적인 운동이죠. 그렇게 하면서 90년도에 동유럽 공산권들이 차례로 주르륵 무너지면서 민주국가로 다 바뀌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와중에 동독도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새로 들어선 동독의 민주정권이 서독에 흡수되겠다고 하면서 독일이 평화통일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91년대에는 소련이 무너집니다. 소련을 구성했던 세계의 핵심 나라 중에 하나인 벨라루시, 우크라이나가 우리 소련 유지 않겠다. 러시아도 동의하니까 이 세 나라가 합의하거나 그중 하나라도 반대하면 소련 유지 못되거든요. 그래서 깨져서 15개의 공화국으로 나눠버려지는 거죠. 이럴 때 중국만은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공산국가로 발전을 계속했습니다. 왜? 먼저 미국에 가담했어요. 그리고 2002년에 중국이 큰 경사를 누리는데 미국이 이제 그 후에 미소 간에 대립할 때 냉전 때는 바이폴라 양극 시스템, 양극 체제잖아요. 미국과 소련이 각각의 공산 자본주의 체제를 대립하는 건데 소련이 무너졌으니까 유니폴라 단극 체제를 만든 거잖아요. 단극 체제에서 중국은 처음에 조용히 있었어요. 그리고 2002년도에 그 덕택에 미국이 주도로 만든 WTO 세계 무역 기구에 가입해서 세계적으로 무역할 수 있는 상황이 들어갑니다. 덕분에 2003년도에 중국이 우리로 얘기해야 되게 되면 뭡니까? 상공부, 우리 뭐라 그러지? 통상자원부라 그러죠. 예. 상무부란 조직을 중국 행정원에 처음 만듭니다. 중국은 그때까지 무역이란 걸 제대로 국가 차원에서 못했어요. 그리고 에이펙이니, 샹그릴라 무슨 회의니, ARF니 해가지고 이 숱한 국제회의에 참여하면서 세계 무대에 등장을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냉전 이후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육자회담의 의장국이 되면서 미국이 어떻게 할 말을 하는 국가가 되면서 G2 국가로 성장하는 기회를 잡는 겁니다. 북한 덕택에 잡은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커지니까 경제력이 세계의 공장이니까 1대1로를 주장하면서 패권국이 되려고 하는 욕심을 지금 중국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뭡니까? 패권국이 되려면 미국을 이기는 건데 처음에는 미국하고 비등비등한 세력 균형을 잡았죠. 밸런스 오브 호러를 잡겠죠. 그 다음에 이기면 어떡합니까? 세력 전이를 합니다. 파워 트랜지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2등 국가가 1등 국가를 이기면은 세계의 역사가 바뀌는 거죠. 세력 전인을 추진하는 건데 바로 그런 전 단계에 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미소 간의 대립처럼 세력 균형 비슷하게 돼갖고 신냉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 상태에서 기득권인데 유니폴라를 포기하지 않죠. 세력 전인을 허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미국 여야는 일치 단결입니다. 중국 잡아라 이겁니다. 이렇게 세계가 대결로 가게 되면요. 그 밑에 나라, 영국, 프랑스는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조차도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미중 간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세계는 세상에 흑백 논리만 있지 않다 그러는데 흑백 논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줄서기 잘해야 돼요. 미국 편에 설 거냐 중국 편에 설 거냐 아니면 중립으로 있을 것이냐인데 어정쩡하게 중립으로 있다가는 실익이 없고요. 이기는 쪽에 무조건 서야 됩니다. 지는 쪽에 서게 되면 고롭습니다. 있던 조직 내에서 줄서기를 하는 거는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조직 내에서는 줄서기가 많이 나면 그 조직은 되게 약해집니다. 그러나 국제정치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제정치에서는 국제가 더 발전한다는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줄서기 선택을 가장 잘한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은 아까 아이언 커튼, 철의 장막을 얘기했던 처칠 이상으로 세계는 이렇게 냉전으로 간다고 보고 한국이 어디 편에 돼야 됐다는 걸 딱 짚어갔던 사람이죠. 반대로 김구, 임정 주석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선 이승만은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이 미국의 3대 명문인데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잖아요. 그 다음에 하버드에서 석사를 하다 갔고 조지 워싱턴을 나왔고 미국의 가장 엘리트보다도 영어를 잘하고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1명 내지 2명 줄 때입니다. 그럴 때 동양의 아주 이름도 없는 나라에서 그때는 식민지 국가니까 일본이었겠죠. 근데 나 일본 사람 아니라고 하면서
끝까지 그 양반은 해방될 때까지 무국적자로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박사가 됐을 때 미국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는 거죠. 조선족이나 탈북자가 서울대학이나 연고대에서 박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은 서울대나 연고대는 뭐 500명, 300명씩 박사 주는데 지금은 박사 되는 게 쉽지만 그때 한 명 줄 때 조선족이나 탈북자가 와서 됐다면 우리가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승만은 그거보다 더 절박한 나라 사람이거든요. 영어를 잘했죠. 그 세계 무대를 딱 꿰뚫어봤고 전공 자체가 국제정치학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김구가 국부가 돼야 된다. 그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김구 노선대로 갔으면 대한민국은 깝깝했겠죠. 네. 네. 독립 후에 분단으로 갔을 텐데 분란으로 갔을 텐데 이인영 씨가 세상 보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또 하나 문제는요. 이정권 세력들이 김구가 반공주의자라는 걸 놓치고 있어요. 김구 선생은 반탁을 주장했습니다. 친탁을 한 건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국제정책 때문에 대한민국이 반탁을 해도 분단이 된다는 것을 본인이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아무리 반탁을 하고 해도 우리가 분단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세계 정서를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요구한 남북연석회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남북연석회의는 북한이 시도한 통일전술인데 거기에 덜렁 참여해버린 거죠. 분단을 막겠다고 한 사람이 말려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도 김구는 공산주의들한테 이용당하는 처지가 돼버렸거든요.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자는 김구 선생을 남노당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구 선생이 마지막에 실수를 했지만 철저한 반공주의자라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김구 선생이 해방됐을 때 일본과 잘 지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국가 발전을 하려면. 만약 이걸 근거로 김구를 친일파라고 본다면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 안 하시죠. 마찬가지로 김구 선생이 남북연석회의 한번 갔다 오신 거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김구 선생을 남노당이라 그러면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 안 하시죠. 남노당으로 만들게 있는 게 지금 주사파입니다. 북한이고요. 그런 김구를 그 마지막 김구를 존경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정부에서 실세가 되겠다는 세력들입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의 공산 정권을 무너뜨리는 게 목표로 저는 보입니다. 소련 공산 정권을 무너뜨려서 러시아가 들어선다면 민주국가로 바뀌었고 소련을 구성하던 나라들도 다 민주정부로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소련을 붕괴시키려고 할 때 폴란드, 헝가리, 체코 같은 와르샤바 조약기구, 즉 소련의 위성국가죠. 그런 나라에 있는 공산국가의 정권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중국 공산정권이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모르지만 와야 된다고 하게 되면 거의 동시 내지는 조금 앞서 북한 정권이 먼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북한 정권하고 통하기 위해서 전향했느냐 주사파에서 라고 질문했을 때 답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이인영 씨를 통일부 장관에 앉혀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북한의 불법 송국감 혐의로 노무현 정부에서 구속시켰던 박지원 씨를 국정원장에 임명해가지고 북한하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국제정치를 완전히 이거는 뭐 무시하는 거죠, 현실을. 해가 뜨고 있는데 뭐 잠자리에 들어야 된다든지 비가 오고 있는데 놀러 가셔야든지 이런 식으로 뭐 황당한 주장을 하는 거죠. 유니폴라의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거꾸로 가는 거죠. 이건 마이웨이도 어떤 소신에 의한 게 아니라 국가 자살을 하는 그런 마이웨이로 저는 판단합니다. 자, 지금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공작전이요. 이걸 우리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공작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개된 공작전입니다. 98년도에 한국과 러시아가 외교관 맞추방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때 이렇게 됩니다. 그때 모스크바 주재 우리 외교관으로 안기부 공작관인 조성호 참사관이 가 있었어요. 화이트죠. 공개된 사람이죠. 근데 그때 러시아에서 미국에는 NIS죠. 그 통신정보를 감청하는 시긴트를 감청하는 러시아의 정보기관이 FAPSI입니다. 연방통신정보국입니다. 근데 이 기관이 87년부터 북한 황해북도 해주 인근에 이 레이더를 설치해서 한반도와 일본, 그 다음에 미군의 활동을 감시합니다. 똑같이 미국의 NSA도 대한민국의 서스라 K라는 기관을 보내서 상당히 여러 군데 레이더를 설치하고 시긴트 장치를 청취해서 북한과 중국 이런 데 정보를 얻고 있죠. 거기에 맞대응으로서 러시아가 FAPSI가 87년, 그러니까 소련 시절 때부터 그런 레이더 기지를 유지했습니다. 그 기지에서 나오는 레이더판은 스텔스 기기인 F-117 추적이 가능한 라모나 레이더도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 참사관은 이 기지와 레이더에 대한 정보를 빼내려다가 러시아의 FBI죠, 미국의 인 FSB에 발각돼서 추방됩니다. 그때 조성호 참사관이 루트로 썼던 것이 러시아 외교부의 아시아 담당 부국장인 발렌틴 모이셰프인데 FSB는 그 친구를 검거하죠. 그리고 그의 집에서 5,747달러. 그때 러시아가 돈이 없는데 달러를 갖고 있었으니까 이게 우리 참사관이 준 거다 해갖고 이 친구를 십몇 년형 감옥을 집어넣어 버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 조성호 참사관을 쫓아내니까 이 또 YS가 외교는 잘 모르는 사람이 고집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맞대응해 그래갖고 미국의 CIA가 러시아에는 SVR입니다. 해외정보부인데 거기에 화이트 공작원으로 올레그 아브라미킨이라는 사람이 참사관으로 와 있었어요. 우리 조성호 참사관하고 같은 계획으로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내버립니다. 추방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래? 야 그래도 우리가 미국하고 맞먹던 나라인데 니들이 그래? 하면서 러시아에 주재한 한국 외교관 겨우 화이트 요원들이죠. 안기부 요원 5명을 더 추방시킵니다. 이렇게 사태가 커지니까 결국은 한국에서는 박정수 외교부 장관이 사임하고 그 다음에 조성호 참사관의 지휘자인 안기부의 이모 이사관이 직권 면직 처분을 받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들켰냐고.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니콜라이 코발료프 FS 부장도 물러납니다. 한국이 막 대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FS 부장에 임명된 사람이 지금 러시아 대통령인 푸틴입니다. 그리고 조성호 참사관에 협정했던 모이셰프는 2002년에야 석방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정리하면 우리가 했던 공작이 들킨 거니까 한국 외교전은 실패죠. 완패죠. 지금 중국도 외교전에 공작전에 실패해서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멀어졌어요. 88년 서울올림픽이 열렸을 때 한국 국민들이 왜 그런지 미국하고 소련이 붙으면 소련을 응원했어요. 그렇게 한소 관계가 매우 좋았는데 10년 후에 이런 외교 공작전을 치르자 러시아와 관계가 멀어졌고요. 지금의 대러시아 외교는 중국에 비하면 개점 후엽 상태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소원합니다. 네. 근데 이 YS가 참 어떻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외교 공작을 모르니까 미국과도 이런 정보전을 벌였어요. 바로 2년 전 일입니다. 96년도에 그렇게 이 양반이 북한하고 뭐 정상회담 어쩌고 북한하고 관계를 잘 가려고 하다가 김일성이 죽고 난 다음에 북한에서 잠수함을 보냈는데 그게 강릉 해안에 좌초가 돼버렸어요. 잠수함은 공격무기이기 때문에 그게 어느 나라로 몰래 들어오면요. 그건 우리가 전쟁으로 대응해도 괜찮은, 그건 사실 솔직히 전쟁을 도발한 겁니다. 근데 응전을 하지 않고 뭐 우리끼리 그냥 난리만 쳤습니다.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북한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잠수함을 보냈냐 알아보기 위해서 난리를 치니까 우리 워싱턴에 가 있는 우리 주미 해군무관 백동일 대령한테 알아보라고 지시를 내렸죠. 백대령이 뭐 어디 가서 어떻게 구하겠어요. 근데 미 해군 정보국에 기술자죠. 컴퓨터 기술자 문관으로 한국계 미군인 로버트 킴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김채곤일 겁니다. 우리말 이름이. 이분의 배다른 동생, 어머니가 다른 분이 동생인데 그분이 바로 이제 민주당 그전에 꽤 실세였던 김성곤 의원입니다. 여수가 아마 지역군가 그랬죠. 네. 그 로버트 킴을 통해서 그동안 정보 협조를 받아왔는데 로버트 킴이 한국계 미국이니까 많이 도와줬던 모양이죠. 근데 그때는 좀 적극적인 정보를 달라 그러니까 로버트 킴이 이 기밀 표시가 된 걸 그냥 줬던 모양이에요. 그걸 딱 FBI가 보고 있었죠. 그리고 바로 그를 체포합니다. 그것도 우리나라가 10월 3일 날 개천절 날 이제 국방부에 우리 무관 주최로 이렇게 리셉션을 하는데 거기 참석하러 온 로버트 킴을 FBI가 체포하죠. 그리고 9년간 투옥시킵니다. 그로부터 9년간 이제 감옥을 집어넣어버리죠. 그리고 이분은 연금도 못 받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대령은 페르소나 논 그라타 그래서 미국이 추방시켜버립니다. 그때까지 대미 자수노선을 외치고 민족공존을 외친 김영삼 정권이 찍소리도 못합니다. 네. 그리고 북한이 전쟁 발발 사유가 되는 잠수함을 침투시켰는데도 대응도 못하고요. 또 우리 외교관이 쫓겨났는데도 어떻게 하지도 못합니다. 네. 그리고 2년 후에 러시아로부터 또 저런 꼴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국하고도 정보협조가 안 돼, 러시아도 안 돼. 그러니까 계속 고립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97년도에 동남아 국가에서 외환위기가 일어났을 때 미국이 얼마나 YS를 미워했겠어요. 그때 우리가 일본한테 돈을, 일본이 지금 우리처럼 제로금리 국가니까 거기서 빌려갖고 동남아 국가는 10% 정도 이익을 보니까 이자 빌려주기만 해도 돈놀이 9% 퍼센트 포인트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거 하고 있었는데 동남아국가들이 외환위기 벌어져서 돈을 못 갚는다, 이자 못 준다 하니까 일본도 너 한국에 빌려준 돈 만기가 1년마다 오는데 연장 안 해줘. 갚어. 그러니까 못 갚잖아요. 주르르 무너진 게 IMF 위기입니다. 지금 이 꼴을 우리가 또 당할 수도 있어요. 자, YS의 경남고 후배가 문재인 대통령이죠. 이분이 박지원이나 이인영 씨 같은 사람을 통일부와 국정원장이 임명하면은 우리 국정원 요원들이 미국에서 추방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중국은 중국대로 우리를 의심할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빼고 남북관계를 가져간다라고 해서. 또 중국은 미국을 바로 때리지 못하니까 만만한 게 뭐라고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한국 정보기관원들을 화이트나 또는 블랙을 잡아서 처벌할 수 있죠. 참고로 그 중국이 우리 정보 요원들을 대한항공 요원으로 들어갔던 사람을 블랙을 체포한 적도 있고 중국도 우리가 공개하지 않아서 이제 세게 우리 미감합니다. 우리 신동아에 있던 기자도 한번 탈북자 취재하러 갔다가 중국 당국에 걸려갖고 각서 쓰고 쫓겨난 적이 있죠. 10년 전쯤에. 성모 기자라고 실제로 있습니다. 절대 중국이 외사방첩 허술을 한 나라가 아니다. 자,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해양 대립을 하다 무역 전쟁을 하다 공작 외교전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은 중국이 불복할 때까지 신냉전이니까 밀어붙일 겁니다. 중국이 지금 미소 간의 INF 조약을 맺었듯이 그때 INF 조약을 중국은 빠졌는데 중국이 들어오라 그랬거든요. 중국이 못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들어왔으면 아마 미국이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미국이 중국이 양보를 해야지 안 그러면 계속 밀어붙일 겁니다. 근데 문정부는 대미자주를 한다고 반전 반핵 양키 고 홈 이게 뭡니까? 이게 주사파의 구호잖아요. 반전 반핵 반미 양키 고 홈 3대 반을 외쳤던 주사파 이인영 씨, 임종석 씨를 뭐 특보로 쓰고 장관으로 쓴다니까 이게 한미 관계가 좋겠습니까? 자, 7월 25일 날 이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밑도 끝도 없이 일본과 관계가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또 뭐지? 지금까지 그렇게 반일로 와놓고. 지난 6월 25일 날 6.25 전쟁 70주년 때 문 대통령이 제대로 연설을 했거든요. 그래 놓고 박지원과 이인영 이런 사람들을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임명한다고 하니까 국민 속이는 걸로 보이잖아요. 일본하고 관계를 지금 워낙 안 좋으니까 이런 얘기 한 걸로 보이는데 이게 속을까요? 저도 의심하는데 아베가 이걸 믿어줄까요? 이 정권은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유감, NSC도 잘 열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문 대통령이 어디 갔다 오시는데 신발을 던지면 그 사람을 구속하려고 합니다. 법원에서 기각을 해서 구속을 못하지. 북한이 개성에 있는 공동연락사무소를 파기하면요, 뭐 손해배상 청구 안 합니다. 근데 6.17 부도산 조치 이후에는 하면서 강력한 증세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 거에 대해서는 뭐 찍소리도 못하고 우리 국민 잡는 데는 상당히 열심히죠. 그리고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회개한 공작을 지금 꾸미고 있어요. 그런 공작을 통해서 검찰과 바른말 하는 언론을 동시에 잡겠다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작 잡아야 될 거는 윤미향 정의원 부정부패 사건, 그 다음에 마포쉼터 소장의 자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원인, 박원순 변호사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이런 문제, 이런 건 안 합니다. 라임 사태, 옵티머스 상태, 그 다음에 신라젠에 가서 유시민 씨가 장관 지낸 사람이 와서 연설하면서 어떻게 도와주는 것처럼 했던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사건 같은 걸 더 조사해야 되죠. 대한민국은요, 정권 유지에서 내부 싸움 할 때가 아닙니다. 국제정치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살아갈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상한 거예요. 희한한 정권입니다. 경남고 출신 대통령은 늘 이런 건지 정말 의심해보고 국민 여러분들도 슬기로운 판단을 해주세요. 미중 간의 싸움을 가벼이 보고 우리랑 상관없다라고 하다가 나중에 폭탄 맞아서 우왕좌왕하는 거. 동남아시아의 위기가 한국으로 올 거를 모르고 마이웨이 대미자주로 갔다가 IMF 당한 게 대한민국 아니었습니까? YS 때. 그런 꼴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